자, 그럼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관훈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SBS 홍지영입니다. 편집부 선임 기자를 맡고 있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 클럽에서는 올해 첫 포럼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김진욱 처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끝부터 이주현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종수 YTN 부국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에는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강은 세계일보 사회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명 이후에 첫 토론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결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법대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서 변호사, 특검 수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지냈습니다. 포럼에 앞서서 기조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서 깊은 관훈 클럽의 초청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관훈 클럽 이기용 총무님으로부터 지난 입춘 무렵에 그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제 봄을 기다리는 오늘 이 관훈 클럽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여러 차례 이제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이제 기관 구성 중이고 또 제가 무슨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이게 또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 이제 관훈 클럽에서도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공수처장이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요청에 응하시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관훈 클럽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번에 질의응답을 하시면 어떠시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망설임 끝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주말에 남산을 한번 가봤습니다. 뭐 별로 가지 않는 산인데 가서 뭐 성곽도 보고 둘레길도 봤는데요. 그 제가 그동안 못 봤던 거,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남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이제 성곽이 남아 있는데 그 성곽이 어떤 부분에서는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뭐 태조 때, 그다음에 세종 때, 그리고 숙종 때, 그 순조 때의 시기별로 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잘 쌓여져서 보존된 지역도 있고 또 남산에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제 기억의 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그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신사의 터, 경성 신사, 노기 신사 이런 터도 있고 그리고 한일 병합 조약 1910년 그 조약이 체결됐던 그 일제시대 때 통감, 그 테라우치 통감에 관저가 있던 그 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에 이제 중앙정보부 있던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남산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주요한 장면들,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 흔적들이 서로 만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란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 이 주제를 했는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차차 아시게 될 것입니다만 그 이제 100년이 넘은 그 어느 여름날 아까 말씀드린 그 테라우치 통감의 관저 거기서 이제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남산에서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 국가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하게 일본 황제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라 전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왕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그런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됐는데요. 몇 년 뒤에 민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선언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 순종이 그 한일 병합조약 체결을 통해서 그 삼보 주권, 인민, 영토를 포기했으니까 이제는 군주 주권의 시대가 가고 그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을 토대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런 그 임시헌장의 조항도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헌법은 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0년 된 선언인 셈인데요. 저는 헌법 1조를 볼 때마다 왠지 우리나라를 좀 생각하게 되고 또 나라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기로 한다, 하기로 함,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현재형으로 되는데 지금 1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군주국과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군주국으로부터 민주공화국으로 이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주국이라고 하면은 군주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이 왕에게 있는 나라 이것이 이제 군주 주권의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서 백성은 신민입니다. 신하된 백성. 1392년에 개국해서 1910년에 망한 조선은 그 군사부 일체의 유교 국가였습니다. 세종대왕과 같이 좋은 왕이 나와서 선정을 베풀면 그것을 누리지만 폭군이 나와서 폭정을 행해도 꼼짝없이 당해야 됐던 그것이 신민들의 처지였고 의무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자유나 평등 이런 것을 권리로서 주장을 하거나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공화국은 이런 왕의 통치를 부정하는 국가입니다. 20세기 이후에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체제를 채택하게 됐는데요. 이제 공화국 중에서는 과거의 로마 공화정처럼 귀족 공화정 체제도 있지만 지금은 주권이 국민 전체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체제가 일반적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자유와 평등을 권리로서 주장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개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인권 존중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발 자전거의 그 세 발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군주국이 백성을 위한다는 민본주의 사회라면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원칙으로 인정하는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군주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사회라면 민주공화국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군주 왕조차도 법 아래에 있고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법의 지배가 통용되는 사회입니다. 군주국에서는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그 재판기관이 소추도 시작하는 규문주의라고 해서요. 그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또 수사도 했던 그런 규문주의 원칙이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소추기관이 재판기관과 분리가 돼서 소추기관의 소추가 있어야 재판이 시작되는 이제 불고분리의 원칙이 지배하는 탄핵주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군주국에서는
재판기관이 수사와 소추, 재판을 다 주도하다 보니까 증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도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주국에서는 또한 왕의 지위만 세습되는 게 아니라 귀족과 양반의 지위, 노비와 평민의 지위, 이것도 다 세습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에서는 이런 신분제도는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군주국에서는 백성은 왕을 잘 섬기고 제도에 잘 순응하면 되지만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에서는 그 국민은 자유와 평등을 권리로서 누리는 대가로 그 대신에 민주공화국을 공화국답게 만들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어려운 결정이고 하면은 결정을 회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을 하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그 국민이 결정을 하고 국민이 책임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국이 더 편한 우리 마음속으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그 100년 전에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로 하기로 한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또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예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18세기 후반에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서 민주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왕이 삼부회라는 의회를 소집했는데 세금 징수 목적의 의회를 베르사유 궁전에서 소집했습니다. 화려함이 극치를 달한 베르사유 궁전인데 거기에 이제 1신분, 2신분, 3신분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소집이 됐는데 3신분은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그 제외한 신분, 기타 신분이 3신분입니다. 이제 부르주아지 계급도 그 당시에 프랑스 인구의 8%를 차지했다는데 거기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3신분들이 이제 이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자기들이 응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이제 궁전에 군제를 투입을 해서 진압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7월 14일 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혁명 정부는 봉건제의 완전 폐지를 선언한 다음에 인권 선언이란 걸 채택을 합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권리가 인권이란 말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것이 1조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제 프랑스 헌법이 공포됐고요. 이제 나폴레옹은 그 쿠데타를 통해서 그 통령 정부란 걸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종신 통령이 된 뒤에 이제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1804년에. 그래서 공화국은 아주 단명으로 끝나는데요. 이 통령이란 말에서 대통령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국이 됐다가 다시 군주국이 됐다가 그 뒤에 18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또 공화국이 됐다가 그 나폴레옹 3세가 황제 즉위함으로써 또 다시 군주국이 됐다가 보불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시 공화국이 되고 2차 대전 이르기까지 오는 식으로 공화국과 군주국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역사가 200년가량 지속됐습니다. 그만큼 군주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이행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군주국으로 둘러싸인 유럽의 한가운데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화정이 실시가 되고 왕을 단두대에 보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이 당연히 체제의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처음에 나폴레옹 군대가 승승장구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은 말을 탄 세계 정신이 오는 걸 자신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신분 해방을 이룬 공화국 군대가 이제 쳐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전히 군주국 하에 있던 나라의 군대는 그 지휘관들은 다 귀족인데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은 하층 계급이죠. 이런 군대, 두 군대가 공화국 군대와 군주국 군대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화국 군대는 신분이 해방됐고 공화국 군대는 일치해서 갈 수 있지만 군주국 군대는 귀족들은 혹시 후방에 있는 자기 이제 부하들이 자기도 신분 해방되지 않을까 해서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하거나 뭐 혹시라도 총을 겨누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공화국과 군주국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사실상의 민주공화국을 이룬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형식은 입헌 군주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215년에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헌장에 그 왕의 서명을 받은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인신 구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신 구속에 있어서 그 법관의 영장을 이제 받아라는 그런 뭐 지금으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인데요. 그 법의 지배 원칙도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근대적인 의회제도 역시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원래는 그 국왕의 자문기구로서 의회가 출발을 했는데 그 자문기구에서 이제 도시 주와 대표도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평민 대표도 이제 의회에 소집을 하면서 이제 의회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의제적 성격이 강해져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성직자는 이제 자발적으로 기권을 하고 기사와 평민 계급이 결합하고 하면서 하원과 상원으로 나뉘는 전통이 생겼고 그게 이제 영국의 의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왕권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 탄핵 제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1628년에 권리청원 그다음에 이제 올리버 크롬웰의 이제 그 내전, 그 왕당파와 수구파와의 전쟁, 그래서 그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전쟁, 그래서 의회파의 승리에 의해서 올리버 크롬웰이 뭐 그 공화제를 선포하고 호국경에 올랐다가 이제 크롬웰이 사망한 후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 그 뒤에 결국은 1689년에 명예혁명으로 이제 그 피 흘림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하노버 왕가의 이제 조지 1세가 부임함으로써 이제 왕은 군림하지만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각의 그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내각을 조직하고 행정을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의 전통이 확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13세기 초에 시작된 그런 지금 민주공화정, 사실상의 민주공화정이 한 5세기 걸쳐서 이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혁명이나 이런 뭐 영국 같이 개혁 이런 게 아니고 영국과 독립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면서 새로 연방 헌법을 제정해서 그 몽테스퀴유의 엄격한 권력 분립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입법, 사법, 행정 균형을 이룬 이제 헌정 질서를 만들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이런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시민혁명이 없거나 또 시민혁명이 실패한 독일 같은 이 나라도 있습니다. 1848년에 2월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2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서도 3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3월 혁명 후에 국민의회로 모인 사람들이 그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프랑크푸르트 헌법 안이란 걸 공포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프로이센 국왕은 이 헌법을 거부를 하고 황제 즉위도 재관도 거부합니다. 대신 자신이 만든 이제 프로이센 헌법, 황제가 제정한 흠정 헌법을 공포하고 그 뒤에 이제 독일 제국 헌법 1871년에 비스마르크 헌법이 제정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이 헌법을 모방해서 이제 자신들의 헌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1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을 하고 이 황제의 재정이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이마르 헌법인데요. 이제 공화국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공화국 체제도 그렇게 굉장히 좀 취약한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나치가 결국은 합법적으로 집권을 하고 수권법 같은 걸 통해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나중에 2차 대전, 세계대전까지 일으키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 뒤에 독일은 이제 기본법이란 걸 제정해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국가 권력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이제 헌법을 만들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독일법을 중심으로 한 서양 법제를 계수해서 우리나라에 결국은 이제 이식을 시켰는데요. 일본이 제정한 그 메이지 헌법 1889년 그 다음에 재판소 구성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 1895년에 갑오개혁에 따라서 조선에도 재판소 구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에 제국이 선포되고 1899년에 대한국 국제라는 이제 헌법이 반포가 됐는데요. 그 대한국은 제국이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불변하는 전제 정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지 헌법 1조 메이지 헌법의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통치하는 제국이다. 이걸 이제 모방한 헌법입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1919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선포한 것은 뭐 분명히 다른 흐름입니다. 다른 길을 가고자 한 건데요. 민주공화제로 하기로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국호에 대한 나라 이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 대한이라는 이름을 사실상 그 고종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종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삼한에서 이제 대한이라는 큰 대자를 붙여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고종이 만들면서 대한제국이라고 했는데 임시의정원에서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대한민국으로 하자는 의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려공화국으로 하자, 조선공화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 대한으로 망했는데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망했는데 대한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 여운형 그 독립운동가 여운형의 증언에 의하면 대한으로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대한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대한 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고 민주공화국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는 결의와 약속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1948년에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제정됐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역시 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조. 이것은 임시헌장을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나서 전후 헌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통합의 상징으로 지위는 일본국 국민의 총의에 의한다. 이렇게 1조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재헌헌법이 일본 헌법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재헌헌법은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 국민에서 헌법을 시작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세습적인 군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그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 7조 1항을 보면 그 모든 공무원은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가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그 내력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독일도
민주공화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는데 상당히 값비싼 대가를 독재 정권의 수립, 2차 대전 이런 것들을 값비싼 대가를 치렀고 우리나라 역시 그 민주공화국이 되는 데 있어서 일제 시대의 강점기 그다음에 오랜 기간 독재 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군주 주권의 군주 국가가 의무 중심의 사회라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사회는 권리 중심의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군주 국가가 법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민주국가는 법의 지배를 이제 이상으로 하는 추구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의미에 대해서 민주와 공화는 이제 현재와 같은 이제 국민주권 체제 하에선 서로 수렴되어서 별다른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이제 공화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헌법 7조 1항을 말씀드려서 이제 공직자 공공선 추구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런 이제 견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사실은 A는 B이다라는 서술형의 명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질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그 당위 명제로 읽어야 한다. 또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그 헌법의 공식 번역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나온 공식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번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행해야 될 과제이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주제를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선정했을까? 또 이 주제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주제가 이제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말하는 법의 지배와 군주국가에서 말하는 법에 의한 지배는 분명히 다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군주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서 통치한다는 것. 그러니까 군주는 법 위에 있다. 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의 지배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 앞의 평등을 당연한 요소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정의의 구현인데 가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을 이제 실천하는 것, 구현하는 것이 결국 정의인데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법의 정의 중에 하나가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라는 것은 어떤 노력을 했으면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각자 받아야 될 걸 주라, 이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비위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각자에게 자기 몫을 주라는 이제 정의의 관념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권력자이기 때문에 또 돈이 많아서 이제 처벌을 안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법의 공정성, 사법 정의의 공정성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이제 공수처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그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나라 사법이 이제 100년이 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1895년 가보 개영장 때 아까 말씀드린 재판소 구성법, 이 법률 1호로 제정된 걸 통해서 이제 지금 125년 이 정도 된 거로 지금 돼 있는데요. 그때 근대적인 사법제도와 함께 검찰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제도는 프랑스 대혁명 이래
지금 아까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대적인 검찰 제도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일에 영향을 주고 일본은 프랑스와 독일의 검찰 제도, 특히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한 검찰 제도를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에 이식이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된 후에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되고 1956년에 검사정원법이 제정돼서 오늘날 검찰 제도의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그 유지,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요. 재판 집행을 지휘 감독하고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에 대한 지휘 감독, 여러 가지를 직무 권한으로 하는 형사사법기관입니다. 공익의 대표자입니다. 국가 변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준사법기관이라는 견해, 사법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지만은 대개 준사법기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 의무도 부담하는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객관 의무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그 처벌을 위한 사유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실도 그 조사하고 이제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흔히들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그 검찰의 권한이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의 고위공직자 범죄나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래서 96년에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반부패 법안이 입법청원된 것이 효시가 되어서 공수처 제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금 법상 수사처 검사 25인, 수사관 40인으로 이제 수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그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저도 수사처 검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저희도 검사이고 공익의 수호자이고 객관 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준사법기관이다는 것을 이제 그 정체성을 밝혀주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준사법기관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7조에 따라서 전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일부 국민이 아니고요. 봉사해야 되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103조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구속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양심, 이런 이제 상식선에서 양심이 아니고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의 무엇이 법인지 또 무엇이 법이어야 되는지에 따른 그런 판단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법의 지배를 구현기관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법의 지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법이 미리 공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되고, 소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법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법의 지배의 그 지표, 법의 지배, 나라별로 법의 지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측정하는 법의 지배 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이 미리 제정되어 있어야 된다, 소급하면 안 된다, 명확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 있지만 부패에 대해서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적인 구제 가능성, 재판 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고 법 위반이 있을 때 얼마나 실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법의 지배의 실효적인 측정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결국은 법의 지배를 우리나라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법에 의한 통치는 정치의 법이 이제 예속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 판단에 따라서 법은 도구로 사용될 뿐인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이제 법이 합리성이 지배하는 법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지를 추구하는 옳은가를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운영되고 추구돼야 된다는 그런 법의 지배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수사기관이 운영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청에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연설 들었습니다. 그만큼 생각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으시고 또 이 국민들의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큰 기관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관훈클럽 3국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 여러 가지 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러면 저희가 좀 토론을 좀 단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수처장님 임기 동안 가장 큰 목표로 세우신 건 뭐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무슨 사건을 할 것인지, 특히 1호 사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도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생각으로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공수처란 이 제도가 아까 이제 법의 지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종전에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잘 안 되어왔던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법의 지배 원칙 중에 하나인 이제 적법 절차 적법 절차를 잘 준수하고 수사에 있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제도 기관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실은 초대 수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수사처 검사 수사관 선발을 통해서 인적으로 저희가 잘 팀워크를 이룬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물적 설비, 그다음에 규정, 저희가 이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 텐데요. 그런 이제 인적, 물적 모든 법적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것. 그래서 그 토대가 어느 정도 잘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초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강은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대한변협에서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추천할 당시에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확정됐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아울러서 처장님 가족들의 지지나 반대, 염려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대한변협에서 그런 이제 한번 제의를 받았을 때 고사한 것은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사 경험이 별로 없다. 특검 갔다 온 게 전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맞지 않는 자리라고 수사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며칠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공수처법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제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 역할은 특히 이제 처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수사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뭐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나라 헌정 질서나 법의 지배 차원에서 그런 이제 좀 브레이크도 걸어주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뭐 딱딱한 용어로 하면 지휘 감독이라고 법률상 공수처법에는 돼 있지만 그런 용어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이제 공수처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국민 여러분께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고 하는 이런 소통 창구 역할도 하는 그런 면에서 역할이 있겠다. 그리고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공수처가 이제 검찰 이제 개혁이라는 과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텐데 그런 이제 화두하고 관련해 봤을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모든 사건의 재판 권한이 대법원에 있다가 헌법재판소가 3년 전에 생기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제 분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지만 그 고위공직자의 특정 유형, 이제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한정된 공수처법에 규정된 그 범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공수처가 우선적인 수사권을 갖는다. 이런 이제 일반 특별 관계에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 신장하고 하는 이제 결정들을 내놓고 하는 이제 중에 대법원도 대법원 판결이 아주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선의의 경쟁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걸 보고 저도 이 공수처와 검찰도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결국 국민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되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문제도 드렸는데 제 가족은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야당입니다. 주로 이렇게 그 비판을 많이 하시고 제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예. 여기서 야당은 그 김진욱 처장님에 대한 야당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론 기사도 네. 보고 이렇게 여러 댓글도 보고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저한테 전달을 네, 많이 처장님 하고 개인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김진욱 처장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시거나 활동하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데요. 그 초대 공수처장에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은 어떤 조직의 체계와 기강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정치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서 이전의 다른 수사기관들과 다른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러려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단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아주 냉혹한 판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강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상, 또 조직의 장을 이끄신 경험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공수처장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으로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과거에 이제 그 어떠한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서 왜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그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지적도 이제 제가 경청할 만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이 리더십이냐, 어떤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이냐, 또 자기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좀 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고 잘 듣고 제가 오류가 있거나 뭐 틀린 게 있으면 그냥 인정하고 시정하는데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리고 제가 이제 공수처장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현재 검찰에 계신 분들, 검찰에 몸담으셨던 분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조직에 몸담아서 지금까지 일했지 않습니까? 로펌도 조직이고 뭐 헌법재판소도 조직이고 조직에 있으면서 이제 느낀 것이 이 조직의 수장이 어떤 분이냐, 어떤 캐릭터냐, 어떤 이제 그 스타일이시냐, 그리고 그 조직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조직이 아주 달라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아마 조직에서는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명하복식의 그런 이제 조직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검찰에 계신 이제 전현직 몸담으신 분들은 그 조직 문화가 전부다. 그러니까 사실 폐쇄적이고 이렇게 상명하복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좀 자유로운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하고 좀 활발하게 일하는데 많이 지장이 초래된다. 그래서 조직 문화만 바뀌어도 상당히 달라질 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가 그래도 사람들 의견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데 좀 열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바꾸고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리더십이 결국 무엇이 옳은지를 추구하는 데는 계급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력 20년, 30년 된 사람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갓 들어온 신입사원의 의견도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열어두고 토론을 통해서 틀리면 틀린 대로 수정을 하겠다. 저는 이렇게 해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리더십이면 저는 그게 오히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그런 이제 강단 있는 리더십보다 오히려 원칙을 지킨다는 면에선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가능성을 사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한 20분 넘는 이제 조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직에서 저도 이제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냥 후보자님께 직접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후보자님이 또 다 수용을 해주시고 의견을 잘 경청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았다는 이렇게 피드백을 저도 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통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결국은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실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무엇이든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강단이란 건 결국 그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공수처가 산통 끝에 태어났으니까 뭔가 역할을 좀 잘 해야 될 텐데요. 예컨대 그 대한민국 공직 부패 지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든가 뭔가 포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이 보니까 차관급이고요. 연봉을 조사해 보니까 1억 3,189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간 서너 건 정도 수사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한다, 일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이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은 대형 사건을 기준으로 큰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에 서너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 대형 사건만 있는 거는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이렇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예단해서 말씀드린 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형 사건을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최순실 특검 같은 경우에 그 특검의 규모가 저희 수사처 검사 수사관보다 큽니다. 그런데
한 3, 4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관여하신 분 얘기를 들어봐도 수사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간 내에 그 인력으로 다 수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해서 수사를 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진짜 전 인력이 투입돼서 한 3, 4개월, 4개월 해도 끝내기 어려운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 사건 이제 위주로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을 통해서 이제 그 공수처장 제1을 처음 수락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경력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사건 특검 수사관으로 한 3개월 예. 하신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할 여운국 차장 예. 역시 이제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력이 좀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두 분,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뇌부의 수사 경험 미흡이 부족이 결국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사건을 처리하는데 제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몇 차례 받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고심 끝에 보완책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세 부사를 동원하셔서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정말 있어도 사실은 수사 능력이 없으면 수사 결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 수사 의지가 없다. 결국 이제 문제되는 게 계속 이제 그동안 문제되게 되었던 것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 능력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인력 구성 자체가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도 수사처 검사 선발에 저희가 최선을 다 수사력 중심으로요. 를 통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 경험이 처장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이제 검찰의 고위직을 지내시고 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 만나거나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수사 경험이 없다고, 그냥 그 원칙만 지키면 되고 법조인으로서 그래도 판단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통해서, 또 기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 당부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법원의 시각에서 결국 이 혐의가 인정되겠는가,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이 시각에서 보면 결국은 법조인이면, 그리고 유능한 법조인이면, 그리고 반드시 수사라는 그 관점에서가 아니라 수사의 반대쪽에서 그 형사사건 변호인의 시각, 그 다음에 또 재판을 했던, 저도 형사사건 재판 경험이 1년 동안 이제 아주 많은 사건을 했는데요. 그 경험에서 그 법원에서 보는 시각, 그 시각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법원에서 통하지 않는 수사는 옳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법조인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 판단, 법률가로서의 양심, 그리고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니까 수사 경험 부족은 특히 처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사 인력을 통해서 이건 충분히 보완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수사 인력을 잘 이제 구성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사처 법에는 그 검찰 출신 전현직을 포함해서 2분의 1이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약 조건에서 수사 경험, 직접 수사 경험이 없는 분들을 2분의 1 이상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수사는 옛날식의 수사가 아니라 금융, 회계, 세금,
공정거래 이런 아주 전문성 있는 수사로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나 이런 화이트 칼라 이제 크라임으로 들어가면 그쪽으로 이제 범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서 이 기존에 수사했던 분들하고 조화를 이뤄서 팀으로 수사를 하면 이 수사 능력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상하게 이렇게 중첩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력 구성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결국은 처 차장, 그다음에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이 하나의 팀으로서 팀제로서 일함으로써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수사 능력 부분은요. 예, 저도 대형 로펌에서 12년을 일해 봤지만 대형 로펌의 특색이 팀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법원에도 있어 봤는데 판사는 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판사입니다. 그래서 주심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렇게 일하지 얼마나 아주 큰 사건도요. 하지만 그 검찰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대형 로펌도 그렇고 아마 저희도 큰 사건 수사나 이런 건 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야를 나눠서 수사를 할 것이고 이 수사를 이제 위에서 컨트롤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 차장이. 그래서 이것은 이런 방향은 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이 방향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적법 절차나 인권 문제도 있고요. 또 정책적인 수사를 할 때 그런 이제 정책적인 고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로서 팀으로 보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숙제이지만 그런 식으로 길을 잘 찾아 나가겠다. 저희 인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수처의 목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법의 원칙에 관련해서 누구나 비위 범죄 저질렀을 때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위공직 부패 척결 하다 보면 또 검찰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견제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쪽에 핵심 미션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충돌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공수처의 아마 과제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이외 검찰 개혁이 최근에 더욱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고요. 대개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관 간에 이렇게 잘 협력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더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런데 국가의 사실은 반부패 수사 역량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국가의 반부패 역량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돼서 빈틈이 없이 행사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반부패 전쟁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투명도도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수사기관들의 협력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사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이 빈틈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수사권이 있지만 이제 범죄라는 게 고위공직자도 있고 뭐 기업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수사권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갖고 계시면 상호 협력을 안 하면 수사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들은 이제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까지 갖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또 중앙지검으로 보내서 결국은 기소 이제 중앙지검에서 기소하도록 돼야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내도 사실은 검찰에서 증거가 미비하다, 더 추가 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법률가이기 때문에 서로 증거 판단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호간의 협력, 의견 교환 이거는 뭐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기존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면 처벌을 받았을 텐데 검사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았다. 뭐 이런 거는 공수처가 견제해달라, 공수처가 처벌해달라는 것이고 뭐 저희도 사실은 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만약에 비위가 있다 그러면 또 2,300여 분 되시는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견제를 하지만 나머지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이제 공수처가 바로 설 수 네.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출범 초기를 보고 있으면 국민의 신뢰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그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직후에 저희 YTN이랑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잘된 일이라고 본 분이 34%, 39%에 불과한 반면에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본 분이 한 54%에 이르렀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 김 처장께서 좀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제 확고하게 지켜나갈 그런 차장을 직접 챙기셔야 되는데 대청을 복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이런 발언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을 털어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공수처의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가 이게 관심인데요.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덧붙여서 질문을 드린 거는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좀 입장을 듣고 싶고 이와 함께 그 이유도 함께 붙여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 첫 번째는 원론적인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작년 12월 12일 날 그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는 처장으로 복수 제청되기도 전이고요. 보면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정치적 중립성이 사실은 이제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생명줄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이제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런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소하는데 이번에 이제 수사처 검사 수사관 인선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사처 검사 인사위원회 구성도 같습니다. 결국 구조가 같습니다. 인사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당에서 추천하시는 2분, 이미 2분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야당에서 추천하시는 분 2분, 그 다음에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위원 1사람 이렇게 해서 구조가 그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이제 저희는 여기 인사위원회는 이제 과반수의 의결로 의결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구성 자체는 여당 2분, 야당 2분이 참여해서 결국 그 취지는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거나 하는 그 인사들을 좀 걸러내라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그 공수처 검사 추천 인사 과정에서 그 여야가 원만하게 참여하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 수사처 검사 지원하신 분들이 거의 한 10대 1쯤 되는데요. 제대로 검증을 하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좋은 분들로 또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 없는 분들로 잘 선발하시도록 그 인사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잘 작동되는 모습이 되면 저는 그동안에 조금 갈등 그다음에 중립성 훼손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복수제청 단수제청 문제는 제가 아까도 잠깐 뭐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국은 단수제청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법조인, 비법조인. 그래서 이제 의견을 바꿀 부분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에서 또 중립성이라든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성역 없는 수사는 저는 이게 구체적인 사건을 딱 집어 말씀하셔서요. 이게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을 다만 이제 그 저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에 고위공직자이고 법에 그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이고 그 범죄 유형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그 이제 검사 판검사의 수사 대상인 해당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이첩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는 국가 부패 수사 역량의 효율적인 배분 면에서 이제 그 지금 법의 취지가 수사 진행의 정도 그다음에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처장이 수사처에 가져와서 수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그 수사기관은 응해야 된다는 게 법의 정신인데 결국은 수사 진행의 정도나 공정성 논란 이걸 드러놓은 아마 취지가 그 수사가 초기인지 거의 끝날 무렵인지 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서 수사에서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뭐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결과를 내놓으면 어떤 결과를 내놔도 공정성 논란이 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수사가 많이 진행됐어도 가져와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국가의 반부패 역량의 효율적인 배분 그다음에 공정성 수사의 공정성은 사실 공정하냐 이 문제보다도 공정해 보이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공정해 보이느냐.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저희가 저희 권한을 법에 따라서 행사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관련된 질문이라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분이시니까 빠뜨리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모두 발언에서 군주국과 공화국 차이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수처장의 대한민국에 대한 현실 인식을 먼저 궁금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그 민주공화국이란 헌법에 맞게 온전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문재인 정부 4년의 어떤 경험에 비춰 법치에 대한 평가를 판사 출신이시니까 A에서 F 학점으로 나눠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100점 만점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째는요. 그 공수처법에 명시한 수사 대상을 보면 이게 한 7,100명 정도 되는데 가장 관심은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사촌 이내 친족도 포함이 됩니다. 처장님 임기가 3년이니까요. 내년 3월에 선출되는 20대 대통령도 이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현직이든 전직이든 대통령 관련 수사를 할 경우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엄청난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돌파하실지 하고요.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더 하면요.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면 받으실 건지 한 라인을 두실 건지 또 뭐 어떤 수사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대통령 측에서 비공개로 김 처장 우리 티타임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초대를 하면 응하실 건지 더 궁금합니다. 예, 질문이 뒤로 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서요. 네, 뭐 군주국과 공화국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법의 지배 그 척도 인덱스로 보면 그 우리나라 법의 지배가 아마 최상도 아니고 뭐 밑 아래 쪽이 아닌 거는 분명하고요. 아주 최상이다. 뭐 그거는 아니어도 저희가 한번 중상 정도는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민주공화국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어떤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항상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인가 항상 자문자답하게 하는 질문 법의 지배는 어느 정도인가 예, 그런 내용이어서 아직도 이 부분은 이제 과정 중에 있다는 그래서 제가 법조인 경험상으로는 어떤 권리가 실체적인 권리가 있다 없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절차적으로 그 실체 권리의 인정 그 여부를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에게 권리가 사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권리 그리고 절차가 얼마나 잘 보장되는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잘 보장됨으로써 그 법의 지배나 민주주의가 저는 잘 구현된다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변론권,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아주 A다 또 A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한 B, C는 가지 않나 우리나라 수준이요. 예, 우리나라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국 그 법의 지배란 게요. 그리고 대통령의 존비속 예,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도 그러시고 이제 국회의원도 그러시고 국민의 직접 선출이 되시고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 세력과 지지하지 않고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정치인을 수사를 하거나 국회에 계신 분을 아니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을 수사를 할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난 그 십수년간 2번의 대통령 탄핵 재판을 했을 때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의 그 시위가 있었듯이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응도 결국은 저희가 그 목소리를 경청을 하되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대응했듯이 그렇게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부분도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마지막 질문이요. 네. 예, 저희가 한라인은 없고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런 요청은 없으실 겁니다. 네. 네. 네, 아까 모두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셨을 질문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는 공수처 설립 취지와 존재 의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직 고위공직자 관련 비리 부패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수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대선을 앞둔 국면이라 여야 정치권은 공수처 수사 대상과 그 결과에 따라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그 공수처 1호 수사 사건 선정 시 어떤 요소들을 그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수처의 존재의 또 생명줄이 중립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결국은 저희 수사 인력상 사건을 이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할 것인지 왜 저 사건을 하려고 하는지 또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사건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실은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를 하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공개 수사를 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수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밀행성이란 걸 최우선 고려를 한다면요. 그렇지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적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공개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이라면, 그러면 그 사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위원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적절히 두거나 해서, 그래서 적절한 의견을 듣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야 정치권에서 가장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선거이거든요.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그렇게 해서 좀 중립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일은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쭉 저희 이제 정치사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해서 어느 후보한테 유리했느니 불리했느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립성이 흔들리고 의심받고 하는 예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4월에. 그래서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는 그런 이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표가 움직이고 표심이 움직이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든지 정의의 요청상 정말 어쩔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선거 끝나고 수사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앞두고 수사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중립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된 질문이라 두 개 묶어서도 드리겠습니다. 방금 4월 선거 언급하셨는데요. 또 내년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출신 대선 주자가 나올 개연성이 큰데요. 그 경우도 주자의 비리가 이제 포착이 됐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했을 때 역시 이 선거 이후로 미루실 건지, 4월 선거만 언급하셨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고요. 예. 둘째는 국회 청문회 영상을 저희가 다시 봤더니 검찰총장 가족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청문위원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검찰이 이제 이 사건을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받아서 1호 사건으로 수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와 지금 사실은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이제 정의의 요청, 이제 공정성 요청. 그러니까 명백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혐의의 어느 정도 증거도 명백하고 그런 경우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선거의 임박성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사실 4월 선거는 지금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와 선거 시점과 임박하지 않은 상당히 떨어진 시점인지, 그 다음에 그 범죄 혐의가 어떤 혐의인지, 굉장히 위중한 혐의인지 아니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중하다는 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직권과 지위와 직권과 관련된 이제 범죄로서 이 더 큰 고위공직에 진출하는 데에
이게 허용할 수 없을 정의의 요청상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그 범죄가 뭐 그런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별로 이렇게 그렇게 위중한 범죄는 아닌 경우인지 뭐 여러 가지 저는 형량을 해서 그 부분은 따져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선거 임박해서는 모든 수사는 안 한다. 이것도 또 정의 요청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뭐 네. 이제 위중한지 여부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지만 시점도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그게 후보자 등록 보통 한 60일인가요? 네. 뭐 선거에 따라서 다르죠. 60일, 90일 다른데 후보자 등록 이후는 좀 임박한 걸로 보고 안 하겠다는 말씀인지 보충해서 좀. 예,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선거 이제 기간, 예, 운동 기간, 후보 등록, 예, 그 기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으로. 그 아까 그 검찰과 어떤 그 전체적인 수사 역량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공수처의 탄생 배경을 보면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출범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지지난해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너무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현재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과거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에 그럼 과연 검찰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이제 과거의 검찰 수사를 또 평가하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언론인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사실은 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요. 이제 공보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수사 상황을 이제 매일 브리핑을 하고 이제 누구를 소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매일 언론에 장식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그 헌법상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무죄 추정권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기소 전에 기소를 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다투어지는 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그 수사 상황이 속보로 이제 보도가 되고 피의 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것들이 계속 이렇게 혐의 사실이 보도가 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그 제정된 이제 법무부 훈령으로도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소 전의 공보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뭐 오보에 대응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 공보 이제 그 문제가 피의 사실에 대한 이제 보도 문제가 사실은 과도한 수사라는 데에 상당한 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수사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이제 이게 이런 보도로 야기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언론인 여러분 또 수사 당국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보도를 한다, 보도를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의 수사가 좀 과도했던 면도 상당 부분 있다고 법조인들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 작년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글쎄요 뭐 그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뭐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두 분들이 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뭐 검찰 인사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또 수사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두 분들 간의 원칙이 충돌했다는 면도 있고 제 생각엔 또 이분들이 좀 소통이 그러니까 좀 이 아주 스타일이 다르신 분이라 조금 어떤 면에서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관되는 질문이 이게 플로어에서 들어온 것 같아서 이건 먼저 하겠습니다. 그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민주적 통제라고 불려졌습니다. 공수처 역시 인사위원회가 여야 합의라는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형사 사법 시스템의 민주적 통제 개입이 적절하다면 그 선은 어디까지인지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지난해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부탁한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좀 전에 이주연 그 부장 의견과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같이 드립니다. 네. 저희도 뭐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민주적 통제는 국민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게 결국 민주적 통제다. 그러니까 막 기관 구성이나 선출에 있어서 그 이제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것도 하나 있고 구성된 다음에는 이제 그 기관의 어떤 행위, 수사도 있고 기소도 있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가 있는데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이나 다른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 출석이 의무화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통제.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아마 국회에 여러 번 가야 될 거다. 그래서 답변도 하고 입장도 설명하고 이제 그게 이제 민주적 통제, 외부적인 통제가 될 거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통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제 시대적인 조류고 대세다. 그러면 근데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냐?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하는 걸 당연히 그것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없이 그냥 계속 기소로 간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아마 근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근데 공수처는 왜 판검사에 대해서 수사권도 가지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리면 일단 수사 기소 분리는 저희 공수처 제도에서 저는 구현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숫자로 말하면 판검사 그다음에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다수를 이룹니다. 5,600명 정도고 전체 대상이 7,100명 중에서요. 그렇지만 그 공수처법 보시면 이제 어떤 그 수사 대상자의 유형별로 쭉 분류한 거 보면 판검사는 일부입니다. 그 유형으로 봤을 때 다수는 저희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는 이제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판검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 기소를 다 갖고 있냐? 이거는 아마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다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은 다 공수처에서 해라. 꼭 입법자가 결단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내부에서 지금 그 수사 기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지만 수사부하고 공소부를 분리해서 수사부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부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내부적인 이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아니겠는가. 수사 검사는 당연히 이제 기소 의견이면 기소하려고 하겠죠. 그거를
이제 저희 공소부와 저희 처 차장이 이거는 법원 가면은 안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것 통제 시스템을 지금 마련한 것도 있고 마련 중인 것도 있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시죠. 공수처 수사 보강과 관련해서 네. 추가 질문을 아까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네, 네. 지금 말씀을 안 할 수 없는데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 팀플레이도 강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23명의 검사와 예. 40명의 이제 수사관을 뽑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 즉 민변이나 혹은 이제 특정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이 관측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현실화될 것 같은지,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걸 어떻게 예방하려고 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팀플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까 잘 납득이 안 가서 질문드립니다. 네, 네, 네. 저 팀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직제가 있습니다. 직제가 있어 뭐 수사 1부, 2부, 3부, 공소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부장 검사가 있고 이제 검사가 있고 또 그 수사관이 또 배속이 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종전 같으면 그냥 일부에 누가 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고 하는 거지만 이 팀플레이라는 건 사건에 따라서 이 사건은 이제 누구 또 어느 부에 누구 이렇게 해서 그냥 팀으로 유연하게 자기 직제 소속과 상관없이 이제 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좀 역할에 따라서 편성한다. 이 사건은 금융 사건이니까 금융 전문가 누가 투입돼서 하는 게 좋겠다. 이 사건은 조세 사건이니까 누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실은 뭐 이 로펌들도 이렇게 이제 소속도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나 민변 이 출신이 이제 다수를 차지해서 이렇게 현실화 중립성이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위원회에 여당 야당 추천 두 분이 들어가 계셔서 아마 검증을 하실 것 같고요. 상호 검증을 하실 것 같으시고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평판조회도 하고 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회 동의서를 다 후보자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 조회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이제 중립성이라든지 성향 문제 이런 거는 파악될 것으로 그래서 아주 여러 기관에 몸담았던 현직 있는 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압축시켜서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공수처장 임기가 3년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번 검찰총장 사퇴 압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내 현실을 보면 민감한 수사를 하다 보면 진영 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퇴하라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외압이 있어도 중도 사퇴 없이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 3년을 반드시 채울 것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지난번 청문회 답변을 보니까 비리 고위 공무원의 인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을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중시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답변이 보여서 연관지어 이제 언론과의 관계까지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신설기관인 공수처는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까 하는 건데 뭐 법조 기자를 아예 배제하는 건지 하고 그러면 조국 장관이 2019년에 만든 법무부 형사사건 수사공보준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포토라인 폐지라든가 비공개 소환이라든가 공소장 비공개 등이 있는데 이런 걸 그대로 준용하시는지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검경이 공수처 수사 대상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는 언론에 이 사실을 곧바로 브리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수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는 약간 뒤로 제껴 놓으실 건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형사사건 공보 준칙 말씀하시고 포토라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검찰에서 지금 개혁 과제로 현재 시행 중이신 걸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 상당 부분 지금 이제 그 포토라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관행과 달리 많이 이렇게 좀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검찰 자체도요. 저희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위공직자이고 공인인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중간에서 어디 접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출입 기자단 또 이제 구성 이제 지금 기자분들께서 자율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입장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저희가 그것을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도 출입 기자단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첩하면 바로 브리핑을 할 것인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공보하는 거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확인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오보에 대한 추측 기사에 대한 대응으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확인을 해드리는 거 이거하고 공수처가 그냥 처음부터 나서서 우리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첩하자마자 또 바로 브리핑하는 게 그게 과연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내용이 어떤 사건을 이첩받았고 누구고 대충 내용은 뭐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내용을 아주 얘기를 안 해도 계속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돼버리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좀 슬기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부하는 거하고 소극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건 좀 어떨까.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네. 임기요? 네네. 임기. 네, 임기는 제가 임기를 저도 임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임기를 안 지키면 제가 초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제도의 안착 자체에 아마 문제가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부터 임기가 안 지켜진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꼭 임기를 지키고 다만 제가 이제 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사건도 저희가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찬반 진영이 나누어질 텐데 그래서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 중간에 계신 국민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이 중간에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계시고 저기 왼쪽에 계신 국민들의 목소리 크신 국민들도 많으시지만 가운데에서 그냥 목소리 안 내시는 국민들이 다수인데 결국 공수처는 결국 중립성이란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중립성이란 게요. 이게 결국 사전적 정의는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그게 중립성이라서 그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쪽 의견도 안 듣는다. 어느 쪽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난다. 이런 중립성이 하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중립성은 그게 그렇게 바람직한가. 이게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고 한데 그래서 의견을 듣더라도 이쪽 의견 들으면 이쪽 의견 듣고 공평하게 하고 가급적 공개된 데서 다 듣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다 듣는다. 공평하게 듣는다. 이렇게 중립성이 지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리가 제가 그냥 고사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저보고 이제 뭐 정치적인
뭐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뭐 하시는 일부분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결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언론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그냥 고사하기보다는 제가 두 번째 청문회가 혹시 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 서서 매도 좀 맞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을 우리 저 현안을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강은 제- 국장. 네. 네. 지금 주요 정치적 이슈 중에 하나가 중대범죄수사청 네. 가칭 설치 문제인데요. 여튼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전직 법무장관 등 이제 여권 일각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 시즌 1이었다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방안을 검찰개혁 시즌 2라고 하면서 그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뭐 신중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행 초기이고 뭐 공수처는 잘 알다시피 뭐 본격 가동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여당의 이런 움직임이 시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서 차장께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뒤에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 기소 분리는 기관을 아예 수사하는 기관, 기소하는 기관 분리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수사 기사권 다 갖고 있는 이제 부분도 이제 판검사에 대해서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부 공소부 분리로 저희 내부에서 그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의견을 이제 사실은 수사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특히 이제 특수수사, 좀 대형 사건,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거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건을 잘 모르는 이제 공판부 검사가 들어가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 기소 분리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도 저는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더라도 공소부에서 이제 기소하는 게 맞다. 그 이제 공소 제기가 돼서 공소가 유지되더라도 수사 검사도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증인 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렇게 협력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소 유지를 위해서요. 정말 수사를 해본 사람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공소 유지에 재판부에 질문이 나왔다든지 상대방이 대응이 나왔을 때 대응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공소 딱 떨어져서 공소만 한 사람이 그런 면에서 수사 기소 분리도 조금 이제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보완하면서 이제 대세와 수사 기소 분리를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은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책으로 보완이 되면서 제도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중대범죄수사청은 제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입법 사항이라서 제가 뭐 또 저도 수사기관인데 이제 다른 수사기관 역할 조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 입장 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뭔가가 크게 바뀌는 그 와중에서 제일 아마 애로사항을 겪을 분들은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수사가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느냐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느냐에 따라서 소환되거나 하는 이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사실은 변론권이나 이해관계 사실은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기 사건, 자기가 고소 고발을 하는 사건도 있고 또 고소 고발 당한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고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혹시 불편을 겪거나 불편하지는 않을까, 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점에서 좀 많이 잘 좀 알려지기도 하고 시간도 두고 하면서 이 제도가 좀 가는 게 국민을 생각한다면
좀 이제 확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 버리면 이게 좀 혼란 모르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 입장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그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분이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법조인으로서 공수처장으로서 뭐 여러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말 하셨고 그다음에 녹취록으로 공개된 내용만 보면은 상권 분립을 훼손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유랑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그 대법원장은 그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법조 3륜이라고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사법의 또 상징적인 또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수사기관의 그냥 책임자로서 사법부 지금 그 사태에 좀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서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럼 이제 질문 더 없으시면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첫 공식 석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관훈클럽을 택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문도 많았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수처의 행보를 저희들도 다 같이 주목하고 있겠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